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서양사 강좌 관련된 데 이제 백년 전쟁 부분을 할게요. 이제 그 서양사 강의를 이제 한번 일단 강좌를 펴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몇 페이지냐면요. 195페이지 이제 펴볼게요. 자, 백년 전쟁의 이제 기호를 이제 보는데 좀 앞부분을 읽고 이제 다시 좀 설명하고 그럴게요. 자, 봉건제를 이루고 있는 두 축은 이 영주제하고 장원제죠. 그래서 영주제와 장원 주종제고, 이거 좀 너무 두껍네요. 예. 자, 그래서 앞서 설명한 농촌의 변화가 영주제의 몰락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당시 주종제의 몰락은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종제와 이제 관련된 거야. 그러면 이 주종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공권력의 해체와 지방 분권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아, 이러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중앙 집권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백년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주제 같은 경우에는 장원제 해체가 영주제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죠. 주종제는 이 공권력 해체와 지방 분권화가 특징인데, 자, 이걸 이제 다시 공권력 강화와 중앙 집권화를 시킨 정책을 뭐냐면 백년 전쟁이라는 거야. 그래서 백년 전쟁을 기점으로 해갖고 주종대가 이제 해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백년 전쟁은 기간적으로 볼 때 되게 길어요. 그래서 1337년부터 해서 1453년까지 무려 110년 동안 잉글랜드와 프랑스와 벌인 전쟁을 말한다. 그래서 백년 전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100년 동안 전쟁을 한 건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 중간중간에 공백기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각자 국내 상황에 따라 후전과 계절이 계속 반복됐고,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는 10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백년 전쟁을 했고, 이 백년 전쟁은 단순히 전쟁뿐만 아니라 이 전쟁 전후로 사회적인 어떤 변화, 정치적 변화가 상당히 컸거든요. 자, 그래갖고 원래 백년 전쟁은 중세적 요소의 전쟁이었어요. 요소로 시작된 전쟁이었고, 그리고 처음엔 중세적 요소가 강한 어떤 전략 전술에 입각한 어떤 전쟁이었는데, 딱 끝나자마자 이제 이게 이제 끝날 무렵에는 근대적 성격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전투 형태도 근대적 성격으로 바뀌게 돼. 이건 이제 조금씩 얘기할 텐데, 자, 그래서 그 백년 전쟁은 봉건적 토지 소유라는 원인이라는 점, 그 봉건적인 소유, 그리고 초기 전투의 기사 중심으로 이뤘다는 것이 초창기 때 봉건적 성격의 요소가 강했다는 걸 보일 수가 있죠. 자, 근데 전쟁이 끝날 때 해당 국가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중세 봉건 국가에서 벗어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돼요. 그리고 각기 서로 민족 의식이 다른 민족 의식이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요인은 이제 보면 이제 일단 배경이 외부의 응징력이 강해지니까 내부의 결집력이,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침략이 강해지니까 내부의 응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갈갈이 나눠져 있었어. 각 지역별로. 그리고 이렇게 지역 의식이 또 강했고 프랑스인이라는 인식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예, 얘네들이 어떤 국민의식 중앙 집권화된 어떤 국가 발전할 수 없겠죠. 자, 그 민족의식도 형성되지 못하고, 영국 또한 잉글랜드, 그 당시 영국 잉글랜드였어요. 잉글랜드 왕국의 국한에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잉글랜드 프랑스 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민족의식보다는 잉글랜드와 영국을 합쳐놓은 어떤 제국 마인드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100년전이 끝난 후에 카레를 제형은 다 잃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영국 선나라는 이식이 강해지면서 민족의식이 형성된 거고, 프랑스는 외부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어떤 내부의 응징력이 강해지면서 이제 뭐냐 프랑스인한 국가 정체성이 형성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점점 중앙 집권 국가가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면 백년 전쟁의 그 원인이 뭐냐, 그리고 전개 과정,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백년 전쟁 하도 치고받고 싸우고 후전하고 그 각가지 전투가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려. 그래갖고 이 전투의 전개 과정을 좀 제가 정리하고 나서 개요를 좀 살펴보고 나서 이게 한번 넘어갈게요. 자,
화면 공유를 이제 넘어가서 화이트보드 넘어가죠. 보이시죠? 예. 자, 여기 보면 백년 전쟁을 이제 좀 보면, 자, 제가 인위적이고 한 4기로 나눌게요. 여기는 이제 개론수에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읽고 나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잘라서 한 요 정도 1기, 2기, 그다음에 3기, 그다음에 그 4기 이렇게 이제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백년 전쟁이 이제 시작점을 봐야 되겠죠. 이 초창기 시작점은 왜 시작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프랑스 왕위 계승 전쟁. 그래서 이게 이제 카페 왕조에서 반려와 왕조로 넘어갈 때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가 간섭질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프랑드 지배권이죠. 프랑드 문제 때문인데, 여기 이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그 잉글랜드가 개입되면서 또 시작된 거죠. 자, 세 번째로는 그 당시 영국이 프랑스 영토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문제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봉건적 요소가 이제 강한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부차적인 거고요. 실질적인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영토 문제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것 때문에 실제 전쟁이 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제일 근본적인 이제 문제죠. 예, 영토 문제가. 자, 그러면 일기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무슨 전투냐 하면 크레시 전투가 있어요. 크레시 전투. 예, 여기에서 예, 한 마무리한 전투가 크레시 전투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예, 크레시 전투를 통해서 이제 일개 대표적인 전투인데, 자, 이 크레시 전투 1346년에 일어났죠. 구체적인 내용은 강독하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기 때를 마무리한 전투가 무슨 전투냐면 그 당시 뿌에티에 전투가 있어요. 뿌아티에인가? 네, 뿌아티에. 자, 뿌아티에 전투인데 이게 이제 이 전투가 이제 2기 때를 마무리한 전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요게 이제 1355년인가 일어났을 거야. 1355년 이렇게 이제 일어났던 전투고, 자, 이 전투 때 이제 프랑스 왕이었던 장이 잡히죠. 예.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면 그 당시 이제 브라타니 협정을 맺게 돼요. 브라타니 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래서 이 조약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는 이제 그 상당 영토에 대한 권리 잉글랜드에게 인정을 해주는,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있다가 잠시 후식기에 들어가서 있다가 상기가 일어나요. 네, 상기 전투가 이제 세 번째 시기인데, 요때 이제 이걸 이제 마무리한 전투가 한번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젠쿨루 전투라는 게 있어요. 아젠쿨루. 이게 1414년 15년에 있었던 전투죠. 요 아젠쿨루 전투 이후에 맺은 게 트로아 조약이야.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예. 이 기능이 안 되네. 잠깐만요. 죄송해요. 다 날라가 버렸네.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다 날렸어요. 다시 그릴게요. 아이 참.
예. 예. 아 네. 다 날라 버렸어. 아 진짜. 그래 갖고 이제 1 기는 이제 크래시 전투. 자 2 기는 포아티에 전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브레튼이 협정 맺긴 했잖아. 자 그다음 3 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젠쿨루 전투가 있죠. 요게 이제 뚜도와 전투에서 인제 뚜도와 전투한다. 뚜도와 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인제 그 왕태자의 이제 왕위 계승권을 부인하고 부인되고요. 헨리 5 세하고 이제 그 사실 6 세의 딸 캐더리와 결혼해서 그 왕자가 이제 프랑스 왕위 계승자가 된다고 이제 확정짓게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인제 프랑스가 누구하고 결탁을 하냐면 어 그 당시 브르그노가 있어요. 와 결탁을 해요. 그 얘네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이제 세지게 되죠. 거꾸로 그 당시 이제 왕은 그 당시 쫓겨난 이제 왕이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 샤를이 이제 나중에 6 세가 되는 6 세는 오로웬과 연결돼요. 그래서 두 개의 가문이 인제 서로 먼저 싸우게 되죠, 이때. 자 그다음에 이제 사기는 오는데, 이때 사기 때 이제 큰 계기가 됐던 게 잔다르크예요. 민족주의 상징인 잔다르크가 등장을 하고, 그 당시 잔다르크가 이제 사르 6 세를 지지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인제 있다가 잔다르크가 이제 잡혀서 죽고 이렇게 있는데, 자 도중에 인제 그 브르고뉴하고 그 당시 왕가가 서로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라스 조약이 있어. 아라스 조약. 그래서 그 아라스 조약을 계기로 해서 그걸 통해서 화해가 되죠. 자 그래 갖고 이제 이 아라스 조약을 통해서 그 뭐냐면 하야, 그러니까 아라스 조약보다 하야가 맞거든요. 예. 그래서 브르고뉴하고 그 당시 화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제 프랑스인이면 이제 영국 편에 붙지 않고 잉글랜드 편에 붙지 않고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끝마무리에 이제 무슨 전투가 있었냐. 그 프로미니 전투가 있었어요. 프로미니 전투가 있었고, 요때 이 프로미니 전투는 하양 무기를 사용했죠. 자 그러면서 인제 이렇게 끝나서 인제 하고 나머지 인제 카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토가 프랑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한번 정리해 보면 크레시 전투하고 포아티에 전투, 아젠클롱 전투는 공통된 양상이 있어요, 전투 과정에서. 자 프랑스는 정통적인 중무장 기사를 가지고 이제 싸웠죠. 기사를.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죠. 자 영국 중무장 기사도 있겠지만 기사에다가 뭐냐면 보병 중에 장공 집단이 있어. 결합된 거야. 예. 그래서 군사력 볼 때는 인구나 뭐 이런 거 볼 때는 프랑스가 더 많았지만 실제 군사는 영국이 좀 강했다 보시면 돼요. 이 보병이 장공 역할이, 장공을 이제 요몬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요몬을 계층이라고 인식하지만 요맨은 실제로 롱보, 장공을 무장할 수 있는 자연 동민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요맨들이 실제 주력을 역할을 했던 거야. 이들을 이제 서강자에서는 잘못 좀 약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이들 용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용병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일단 이 영국이 초창기 때는 우세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세적인 어떤 어 성격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렇게 있는데, 영국이 또 우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국은 북쪽에 잉글랜드, 그 당시 잉글랜드 북쪽에 뭐가 있어? 스코틀랜드 있었죠. 스코틀랜드와 자주 싸웠어. 아일랜드 정복 사업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힘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투 기술이 발달했던 거야. 예. 근데 프랑스는 오랫동안 뭐 평화기였다고 보시니까 실제
실전 경험이 영국이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근대적 성격, 크리스 전투, 포아티에 전투, 그다음에 아젠쿨란 전투에 이제 이런 전투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적 성격을 강하게 띈 전투인데, 이게 나중에 포로미 전투에는 근대적 하향 무기를 바탕으로 전투 바뀌죠. 그리고 이제는 상비군으로 바뀌어. 프랑스군도 단순히 중무장 기사군이 아니라 상비군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진행되면서 뭐도 마련되냐? 그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조세제도,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조세제도나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집권적 어떤 정치체제, 그 다음에 관료제, 이런 것들이 완비돼요. 관료제나 상비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중세였지만 뒤에 넘어가서 근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전쟁이 백년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죠. 이제 내용을 들어갈게요. 이제 화면 공유를 하고. 자,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괄적인 문제는 왕위 계승 문제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1328년 4대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프랑스 왕조는 이제 카페 왕조는 이제 직계가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왕이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당시 필립 4세의 조카인 반려 백작 필리프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필리프 4세의 외손자였던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3세가 등장하게 돼요. 원래는 이제 그 게르만법에 의하면 그 왕위 계승은 모계 쪽이 아니라 부계 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백작 필리프가 왕위 계승 1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척을 볼 때, 핏줄을 볼 때는 조카보다는 외손자가 더 가깝지 않냐. 예. 그래서 그 여성의 아들도 왕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계엄법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이게 샬리카법이 이렇게 정해지는데, 근데 이거는 얘들의 주장이고 실제로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프랑스의 반려 백작이겠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에드워드보다 유리했고, 1328년에 반려 백작이었던 필리프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그래서 에드워드도 멀리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첫 번째 표면적인 거고, 두 번째 원인이 됐던 건 14세기 초에 프랑드 지역에 일어났는데, 프랑드는 예전에도 기출문이 나왔지만 요 지역을 의미해요. 예. 요 프랑드는 오늘날 어디 위치하냐면 벨기에 북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벨기에 북부 지역. 여기가 벨기에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쪽 남쪽 지역은 프랑스 섞인 왈츠 지역이고, 이쪽 북쪽 지역이 네덜란드 섞인 프랑드 지역이에요. 예. 요 지역에서 이제 네덜란드 경제적 중심지였고, 요 지역은 모직물 중심지죠. 또 그러다 보니까 영국하고 상당히 긴밀한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어요. 영국은 뭘 생산하죠? 예, 얘네들은 약물 생산하죠. 그 약물을 그 프랑스에 수출해 가지고 이 프랑스에서 모직물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갖다 파는 시스템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영국은, 잉글랜드는 프랑스의 어떤 그 이렇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경제적 연결된 그 상황이었고, 근데 문제는 프랑스 지역 자체가 그 당시 그 주군이, 프랑스 백작이 누구한테 충성을 맹세하냐면 프랑스에게 맹세를 해요. 예. 그 상황에서 이 프랑스 지역에서 수공업자들이 반란이 난 거야. 지배층이 대응해갖고. 그러면 잉글랜드 입장할 때는 당연히 수공업자를 지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꼭 프랑스의 어떤 도전으로 이제 프랑스가 인식하게 된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요. 14세기 초에 프랑스 지방의 여러 도시에서 수공업자들이 반란이 발생한 걸 빌미로
프랑스 국왕이 프랑스 지방에 대한 간섭을 강화했다. 프랑스 지방은 모직물 산업의 발달 지역으로서 모직물 원료가 되는 양모를 잉글랜드에 수입하고 있었으며 잉글랜드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었다. 자, 잉글랜드 국왕으로서 프랑스 국왕이 프랑스 지방에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그 국왕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악화된 원인만 얘기한 거고, 그렇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왕위 계승 관련된 거야. 예. 이건 이제 중세적 토지 봉건적 왕위 계승은 중세적 봉건 토지 소유 관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왕위 계승이라든지 그다음 프랑스 지배권은 그렇게 이제 부차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중세적 봉건 토지 소유 관계인데, 자, 이걸 알려면 그 당시 잉글랜드 그 역사를 좀 알아야겠죠. 제가 이제 서양사 강의 시간 때 얘기한 것처럼 잉글랜드는 초창기 때 이제 잉글랜드 앵글색슨 왕국이었다가 나중에 누가 들어와요? 노르만 정보가 원리엄이 들어오죠. 노르만 왕조, 그다음 플란테이전스 왕조,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쪽의 영토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왕이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잉글랜드 왕이면서 프랑스 영주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리고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을 볼 때는 잉글랜드 왕은 누구의 신하요? 프랑스 왕이 신하죠. 근데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고 봉건적 그 관계에서 개인적 차원이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잉글랜드가 프랑스의 상당한 영토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영토를 같이 지배한 거야. 그래서 일종의 제국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잉글랜드 국왕은 오래전부터 프랑스의 왕의 봉신이었다. 1666년 잉글랜드 노르망 왕족을 세웠던 정복 왕 월리엄은 원래 프랑스 노르망디 공작이었으므로 잉글랜드 국왕이 된 이후에 노르망디 공작력을 계속 보유했다. 자, 또한 그 뒤에 이제 노르망 왕조가 헨리 1세 때 끝나지죠. 그래서 반개월적이었던 앙주 왕조, 이걸 플랜테제네트 왕조라고 하는데, 이 왕조 역시 헨리 2세가 앙주 백작의 후손으로서 프랑스 영주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였던 엘리아노도 있어요. 이 엘리아노는 그 원래는 프랑스 왕의 그 루이 8세인가 9세인가 그 부인이었죠. 이혼하고 아키테 땅을 가지고 어류관영 잉글랜드 헨리 2세한테 결혼한 거야. 그 당시에는 이제 봉건지대에서는 여자가 그 뭐냐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땅을. 통치를 못해요. 통치 누가 하냐면 그 당시 그 남편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땅도 헨리 2세 쪽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 아키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잉글랜드는 국왕은 프랑스 아키테 봉투를 보유했다. 자, 이렇게 잉글랜드 국왕은 혼인과 상속 그리고 봉투의 교환을 통해 프랑스 내 영토를 확대해 나갔고, 14세기 접어든 무역에 프랑스 남부 가스코너 일대에 많은 또 영지를 보유하게 돼요. 어마어마한데 그 위에 그 영지들이 쭉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일단 노르망디 땅 있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앙주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제 보르 일대 가스코너 지역 있죠. 예. 이런 지역들을 이제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북쪽 땅도 가지고 있었네요. 예. 하여튼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전에 뭐 조난이라는 사람이 많은 영지를 일으킨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는 잉글랜드 안에 많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프랑스 안에 많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죠. 자, 봉건제 이러한 영지 보유는 일반적인 것소 이는 잉글랜드 국왕이 프랑스 국왕의 신하임을 의미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하지만 잉글랜드가 프랑스의 신하 왕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봉건제 아래에서 봉투를 주고받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왕이 가스코너 공작령을 보유하는 것은 잉글랜드 왕으로서 보유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기사로 보유했지만, 이 당시 잉글랜드 왕은 단지 브리트 섬의 일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대륙에서 노르만디, 가스코너 등 강대한 영토의 보유자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사람으로서 잉글랜드 왕은 왕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프랑스 왕의 신하이지만, 잉글랜드 왕국 자체에서 볼 때는 잉글랜드 영토 외에도 프랑스 왕의 그 왕국 안에 영토가 떠 있는 거죠. 이중 그 영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잉글랜드 왕이나 그 신하들은 어떻게든
그 자신의 통치형이 브리튼 섬에서 시작해 대륙의 피레네산맥까지 뻗어있는 제국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잉글랜드 인도보다는 제국을 통치하는 마인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식이 형성되는 거나 민족의식보다는. 자, 그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프랑스 국왕들은 12세기 말 이래 자, 줄기층의 망령진을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후들과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원래 이제 그 카페 왕조 때부터 원래 카페 왕조가 일드 프랑스 지역에 있었던 조그만 중소 제후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이제 결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합병 등등 해가지고 땅을 널리 이제 조금씩 확보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후들로 그 땅을 이제 영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이었고, 따라서 잉글랜드 국왕은 프랑스 내부의 봉투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국왕과 잉글랜드 국왕의 충돌 예정된 상황이면 다름없었다. 왜냐하면 프랑스 왕이 다른 그 제후들의 땅도 야금야금 먹는데 잉글랜드 국왕의 땅을 그대로 뒀겠어요? 안 두겠죠. 그 대표는 그 전에 조왕과 싸워가지고 필립 4세가 북의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상당수의 또 뭐냐 잉글랜드 왕국의 땅을 먹었잖아요. 프랑스 영주에 있는. 자,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1328년 반류하의 백작 필리프가 필립 6세도 이제 왕이 올 때, 이때부터 반류 왕조의 시작이죠. 마찬가지로 프랑스 국왕은 잉글랜드 국왕에게 봉신으로서 충성을 맹세할 걸 요구하고, 이에 이제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는 좀 약간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 문서상으로 서약을 했나 봐요. 자, 이거는 그냥 형식적이다. 프랑스 국왕의 입장 올 때는. 그래서 이걸 트집 잡아서 1337년 남부 지역의 가스코너 공장을 몰수하기 이뤘고, 당연히 에드워드가 이제 반발하게 되지. 다른 거야 뭐 왕이 계승을 못하도 불만이 있고 뭐 그 앞에 프랑스 문제에 뭐 간섭질을 해도 좀 그냥 넘어가려고 이제 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이건 자기 지금 뭐냐 실질 경제적 이권 침범하니까, 영토를 침범하니까 이때 이제 반발해서 군대를 파견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볼 때 한 국가의 왕이라도 다른 국가의 영토 내에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봉건적 토지 보유 방식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 거다. 그래서 전쟁의 시작은 이렇게 봉건적 토지 보유 방식인 봉건적 요소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따라서 한마디로 전쟁은 중세적 요소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중세적 정토 방식의 한계를 보자. 자, 전쟁장을 살아보면 프랑스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좀 유리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2,100만 명이 넘고 잉글랜드는 인구가 450만이야. 이때 잉글랜드는 브리튼 섬의 남부 지역만 이제 한정돼서 얘기하고 스코틀랜드라든지 뭐 그 아일랜드 지역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중앙 집권화 측면을 볼 때는 좀 달라요. 중앙 집권화 측면은 아직 프랑스는 왕권이 강하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잉글랜드 왕국은 그렇게 중앙 집권적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 분권 세력도 상당히 많았고 브루그르 같은 왕권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 많았고, 근데 잉글랜드는 상대적으로 볼 때 잉글랜드 안 자체가 또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화 국가였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전쟁 비용 조달 능력에서 거의 비슷했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좀 서기하고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인구도 많고 프랑스 부가 많긴 많지만 전쟁 조달 능력에서는 좀 딸렸다 보시면 돼요, 프랑스가. 예.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통해 절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경제적 우위에는 있었지만 조세를 이제 징수하는 데서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 당시 영국왕은 영국 의회, 잉글랜드 의회와 좀 협조관 계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보조세도 거둘 수 있었고요. 약물 수출에서 이제 커다란 또 세금도 징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전쟁 자원을 쉽게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서기와 다른 이제 기술을 하고 있고요. 군대 체계는 잉글랜드가 좀 더 효과적인 조직을 갖고 있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무장 기사들 이제 주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사군 체제인데 잉글랜드는 기사도 있지만 그 보병도 있어요. 보병. 예. 그 기사와 보병 같이 운영하는 체제야. 그래서 보병을 중시한 용병 체제였다. 요거는 좀 잘못됐어요. 용병이 아니라 이거는 자영동맹 구성됐어요. 애들은.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잉글랜드 그 보병들을 보통 요몬이라고 불렸다고 했죠.
요몬, 요맨 이렇게 보는데 롱보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궁병들이 많아. 장궁병들이 주력이었죠. 예. 이들이 큰 하락을 보이죠. 그 후에 전투에 보면. 그리고 이제 참고 프랑스군도 용병이 있었어요. 그 안에. 예. 그래서 이제 제노바 석궁궁이라고 해서 석궁을 다루는 사람도 있었어요. 석궁을. 예. 근데 장궁보다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고 주 역할은 아니었어요. 보조적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전술에서 잉글랜드가 더 효과적인 전술을 사용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좀 군사적 능력이 뛰어났다 보시면 돼요. 그건 왜냐면 이제 북쪽의 스코틀랜드와 싸우는 과정에서 전쟁 기술이 는 거야. 예,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임진왜란 때 전국시대 때 일본 애들 싸움을 되게 잘하잖아. 왜 싸움을 잘했겠어요? 전국시대 밥 먹고 싸움,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싸움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초기 때 밀렸던 거죠. 자, 프랑스 경우 기사 군대는 무리를 이어 차례대로 공격하는 12, 13세기 때 방식 그대로 답습했는데, 이게 뭐냐면 중무장한 그 부대들이 여기 있으면 그냥 앞으로 돌진하는 거야. 그냥 육탄 동결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거야. 중무장하고 또 유럽인들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육탄 동결이야. 근접전. 그런 게 되게 능해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그 영국군은 육탄 돌격이나 근접전보다는 좀 먼 거리에서 공격을 해서 적이 오기 전에 설멸시키는 방식을 채택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장궁수가 그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잉글랜드 기사 군대가 이렇게 있으면 기사 군대가 장궁수를 보호해줘요. 양쪽에 끼고. 근데 그 수밖에 없는 게, 장궁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을 연발로 쏴면 괜찮지만 한 발 쏘고 활을 또 장전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이 여기 오면 어떻게 돼? 곧바로 죽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전할 때 여기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이걸 누가 했냐면 기사들이 했던 거야. 예, 얘들이 보호하고 나서 곧바로 쏴고 그다음 물러나고 그다음에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원거리 육탄 공격으로 오는 기사 군대를 일단 이 장공수들이 그 쏴서 쓰러뜨리고, 근데 장궁에 맞았다고 해서 그 당시 그 중장 보병, 중장 기병들, 중무장 기병들이 그 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장궁 맞아도 타격을 받는 거죠. 타격고 뭘 죽이냐면 말을 죽이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장궁 그 중장 그 기병들을 타격을 줘갖고 말을 쓰러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일단 쓰러지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이때부터 전쟁이 달라져. 쓰러지면 얘네들이 수십 킬로 갑옷을 입고 이제 있기 때문에 일어서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 위에서는 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말 아래에서 쓰러진 상태에서는 뭐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틈을 노려서 누가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계층 보병이 달려들어. 그래서 주 도끼병 같은 거 있죠? 도끼병들 들어가서 일단은 그 쓰러져 있는 중무장 기사들을 거기 딱 그 보면 그 투구 있죠? 투구를 열고 요걸로 쇠 몽둥이 같은 걸 찍어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 다음에 그 요번에 영화 보니까 이제 반도에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 사람 죽일 때 요만한 뭐그 쇠꼬창을 찍어 죽이는 장면 있죠.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야. 도끼로 내어 치거나.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세 번에 거쳐서 크레이지 전투부터 해갖고 아젠크로 전투 뭐 이런 전투에 다 이겼던 거야. 이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잉글랜드 군대는 기사와 군대 사이에 궁사를 배치하고 보호하면서 상대 기사와 군대의 돌진을 저지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전쟁은 이제 처음부터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왜냐면 그 당시에 뭐 통신하는지 그런 것들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이 어딘지 몰랐어요. 주로 이제 중세 전쟁은 약탈부터 시작해. 그래서 곳곳에 약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잉글랜드 군대들이 일단 얘네들 동원됐으면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전 뽑아야지. 그래서 프랑스 남서부 가스코나 항구 도시인 보르도에 상륙하고, 그래서 이제 북쪽 진행을 하면서 약탈만 주로 했어요. 약탈만. 그리고 프랑스군도 얘들도 자국에서 하면서 또 약탈을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약탈을 막 하다가 우연찮게 딱 마주쳤어. 전직 10년 만에. 어디냐면 1336년 크레시에서 마주치게 된 거죠. 요때 이제 그 1346년 여름에 흑세자로 이끌었던 잉글랜드 군은 노르망디에 상륙해 약탈을 장행한 후에 북쪽에 거슬러 올라가 카렌을 통해 기한했다. 요 카렌이 위치상 어디에 있냐면
좀 보여드릴게요. 카렌이 이제 여기 노르만디 쪽에 있는데 이쪽 부분에 있을 거야. 여기 영국 지도가 안 나왔네. 영국이 있으면 여기 도보 해협이죠. 예. 이쪽 지역에 있는 게 카렌이야. 여기 딱 도보에 건너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끝까지 영국이 이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죠. 100년이 끝난 후에. 근데 이제 이 지역까지 있게 된 것은 언제 때면 나중에 피메디 왕 때, 메디 왕 때 이때 이 지역을 잃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그러나 필립 6세는 기사 소집령을 내서 군대를 소집한 후에 이를 추격했다. 그래서 매우 빠른 속도로 행진하여 프랑스 군대는 마침내 피가르 지방의 크레시에서 이들과 조우했다. 우연히 마주쳤다는 거죠. 일개 약탈군에 불과했던 잉글랜드군은 도망갔으나 아무리 해도 안전하게 잉글랜드 건너기 불가능했다. 그래서 잉글랜드군은 일단 언덕 위에 침투. 이게 크래시 전투 위에 나중에도 이제 보이는데 여기 이제 여기에 프랑스 군이 있어요. 프랑스 군이 있고 여기 부근에 이제 영국군이 있어요. 영국 잉글랜드. 네. 그래서 잉글랜드 여기 이제 장병 군병을 이제 설치했죠. 군병을. 그래서 프랑스군에 보니까 이제 군병들만 있으니 군병들이 좀 행색이 초라하고 자연농민병이다 보니까 그게 화려하게 걸치지 않았어. 자, 그러니까 이제 언더에 치니까 이제 프랑스군은 정형적인 이제 뭐냐면 기사군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올라가려면 말 타고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여튼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그 영국군이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말을 타고 이제 여기 행동하기 힘드니까 영국군이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기사군도 이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창병과 함께 밀집 대형을 구성한 거야. 그러니까 장국이 있으면 여기에다 이제 밀집 대형으로 해서 창병을 구성한 거야. 네. 기사하고 창병들이 왜 그랬어요? 적이 올라올 때 이 군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창병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뭐냐면 이 창이 길잖아요. 이걸 밑지 떼고 쭉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종의 말이 달려올 때 요 목에 걸려요. 말을 그 기병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요. 장창병대로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하는데 프랑스군은 전형적인 기사도 방식 있죠. 육탄 공격. 그래가지고 뭐냐면 곧바로 이제 말을 타고 무리대로 이제 뭐냐면 올라가게 되는데 당연히 말이 여기 올라가기 힘들죠.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낙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기사군대 걸려가지고 이제 쓰러지고 그 쓰러진 군대를 이제 뭐냐면 장군이 미리 이제 공격해서 이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도끼병들 와갖고 그냥 공격해서 갑옷 깨고 뚜껑 따고 이 쇠방대기로 그냥 팍 해가지고 죽이는 방식이야.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뭐냐면 패배를 했다. 자, 그래서 이 전투에서 기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프랑스 군대는 수적 운세에도 불구하고 이 장궁 앞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잉글랜드 군은 엉덩이에 있고 프랑스 기사 군대가 소모적인 무리를 지어갖고 계속 올라가는 방식은 그 후의 전투에도 계속 연결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투가 이제 여기 1기 이제 전투 끝난 거예요. 예. 첫 번째 시기가 끝나고 두 번째 시기를 보죠. 자, 1348년부터 흑사병이 또 유럽을 강타하기 14세기 중엽되죠.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전쟁 소강 상태에 있다가 1355년에 다시 잉글랜드 군이 프랑스 남부 카렌을 이제 상륙해 가스코뉴부터 북부 이동해서 약탈과 방어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때 이제 프랑스 국왕이 장이었는데 이 군대를 이제 소집해서 흑사자들 이제 쫓아가죠. 두 군대는 이제 프랑스 중부 뿌아티에 전투에서 유명하죠. 뚜두 뿌아티에도 예전에 싸웠던 곳이죠. 전략적 요충지였나 봐요. 뿌아티에서 하여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러나 뿌아티의 전투는 그 앞에 10년 전 전투를 재판을 해요. 네. 그래서 앞에 패배를 했으면 좀 약간 전쟁에서 약간 뭐냐면 교훈도 얻어야 되는데 프랑스의 중무장 군사들은 기사들은 그 교훈을 하나도 얻지 못했나 봐요. 자, 그래서 크레시 전투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때 크레시에서 말을 타고 진격을 했던 프랑스 기사들이 배운 거야. 아까쯤에 이제 진지에서 올 때는 말보다는 낭만하니까 이제 내려서 이제 하자. 그래서 말에 내려서 이제 돌진하는 거야. 육탄 공격을 이제 말 타고 독진하는 게 아니라 걸어 돌진하는 거죠. 그래서 크레시에서 말을 내려서 싸운 잉글랜드 기사들 기억하고, 이 잉글랜드 기사들이 많이 나서 이제 창병과 같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말을 내려서 전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중무장 기사들이 적진을 향해 돌진했으나 잉글랜드 군사들 이들이 화살을 한번 이제 해서 또 쏘아 붙였죠. 그리고 이때 전투에는 8월 달이야. 거기에 이제 무거운 갑옷을 입는 프랑스 기사들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언덕백에 있는 잉글랜드 군대를 공격하다 보니까 일단 위에서 쏘는 화살을 피할 수가 없겠죠. 싸울 수 없고 지친 가운데 전투다운 전투를 하지 못해요. 똑같은 경우에 또 와서 쓰러지니까 그 밑에 이제 뭐냐면 도끼병들이 달려들면서 도끼 깨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찍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이는 거야. 예. 자, 그 전투에서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어 사망을 했고 국왕 장마저도 포로가 돼요. 프랑스 국왕이. 예. 그래서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그 왕은 안 죽여, 귀족들이나. 왜냐면 이들이 일단 몸값이 좋거든요. 몸값이. 그래갖고 국왕 장을 잡고 이제 뭐냐면 너 장을 이제 하고 장한테 이제 나중에 돈을 돌려준다고 해놓고는 그 세자를 맡기고 이제 들어와요. 프랑스에서. 근데 프랑스 갔더니 프랑스에서 한번에서 무슨 돈이냐 못 주겠다 그냥 싸우자. 그러니까 장이 이제 되게 이상주의인데 한번 약속은 지키면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래갖고 다시 잉글랜드로 가. 왜 나 돈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날 다시 잡아가고 내 세자를 이제 내줘라. 그래서 세자는 돌아가고 장은 다시 잡혀갖고 거기에서 그 잉글랜드에서 죽어요. 그 세자가 이제 왕이 되고요. 자,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 1360년에 브레트니 전투에서 브레트니 조약에서 그 프랑스는 상당한 영토, 가스콘을 비롯한 상당한 영토의 권리를 잉글랜드에게 인정해줬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가 이제 끝나는 거죠. 두 번째 시기가. 자, 세 번째 시기를 볼게요. 자, 세 번째 시기를 보면 잠깐만요. 이게 건드니까 얘가 그러네. 제가 마스크를 일단 할게요. 자, 14세기 후반 프랑스 왕들이 정면전을 피하고 일종의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영토를 조금씩 확보했다. 그러나 잉글랜드는 왕과 제후의 대립과 방목 등등 해가지고 혼란한 상황이 있었으며 프랑스의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장미전쟁 전후 상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은 소규모 전투만 벌어진 일종의 소강 상태에 있다가 그러나 이제 15세기 넘어 상황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 리처드 2세가 폐위되고 왕이 헨리 4세가 이제 양이가 됐는데 요 헨리 4세부터 이제 활동이 상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의 상기. 자, 그 후에 이제 등장한 헨리 5세, 헨리 4세가 아니라 헨리 5세네요. 예, 제가 잘못만 했어요. 헨리 4세가 이게 양이 되었다. 그래서 헨리 5세 때부터 이제 상계예요. 예. 그 다음에 호전적 인물이어서 다시 노르만디에 침입했다. 한편 프랑스의 사주 6세가 정신병에 걸려서 이제 정상적인 통치를 못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에 따라 삼촌들이 대립 통치하는 시대가 됐는데 한마디로 잉글랜드에서 유리하고 프랑스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죠. 자, 1415년 잉글랜드 국왕 헨리 5세가 노르만디에 상륙함으로써 전쟁이 제기되었는데 그러나 곧바로 잉글랜드 군이 정염병에 걸림으로써 본국에 귀환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흑사병 같은 게 유행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프랑스 군은 항상 문제가 뭐냐, 기사 군대를 소집을 했기 때문에 잉글랜드 군대는 일단 보병이 있죠. 일단 상기 대비에 그 상시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근데 프랑스 군은 기사들을 소집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군은 빠르게 이동하지 않았으므로 결국에는 그 아콜제랑에서 잉글랜드 군과 만났다는 거죠. 자, 이 아콜제랑 세 번째 이제 큰 전투죠. 이 그러니까 아콜제랑은 아젠쿨라네요. 아젠쿨로 전투에서는 크게 앞에 크레시 전투하고 부에티리 전투의 재판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잉글랜드 군은 군사들이 양쪽에 배치한 가운데 기사 창군을 세웠고요.
그래서 아까 똑같죠? 군사를 이제 이렇게 양쪽을 세웠고 그다음 기사를 이제 이렇게 세웠던 거죠. 기사 군대들. 마을 기병들을 막고 군병들을 보호할 수도 하는 거죠. 자, 프랑스 군대는 똑같이 전의 전투를 이제 뭐냐면 상대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돌진하는 방법이야. 근데 때마치 요때 뭐냐면 또 비까지 내려서 최악인 거죠. 그래서 비 맞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이 비가 떨어지면 그 당시에 도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게 문제겠어요? 예, 이 진흙탕이죠. 마을 다 빠져갖고 어떻게 진흙탕에 말 발목이 다 꺾이죠. 발에 말들의 발목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러지고 또 장국 맞고 쓰러지고. 그래서 똑같이 뭐냐면 그 옆에 이제 도끼병들이 달려들어서 또 죽이고. 그리고 요때 프랑스 군안에 그 용병들이 있었어요. 용병. 제노바 이탈리아 용병들이 있었는데 이는 석공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석공공도 있었는데 석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석공 같은 기계식 하는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하을 쏠 때 마찬가지로 그 앞에 방패 보호막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말 달려오는 사람과 일반 보병들 막아야 될 거냐, 또 그런 것들 또 화살 또 피해야 될 거냐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 원래 제노바 석공공이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이제 큰 방패를 세워놓고 싸워요. 근데 이 방패를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안 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석공만 한두 발 쏘다가 곧바로 그 잉글랜드 장군한테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깨지게 되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요. 프랑스의 석공사들, 석공사 기사부대 위치했으면 전혀 활동할 수 없었다. 요거보다는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방패가 없어요.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요. 요거는 좀 상황적 설명이 틀려요. 이거는요. 예.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토전사를 보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 토전사에 보면 백년 전쟁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게다가 비까지 내서 들판은 진흙으로 바뀌고 있었고 중무장 기사들은 진흙탕을 가로지르서 잉글랜드 군에 달려갔지만 일본은 잉글랜드 하살군 하되 일본은 너무나 무거운 갑오에 무기에 지쳐 쓰였다. 자, 겨우 잉글랜드 진영에 도달한 기사들은 지쳐서 싸울 기력이 없었고 결국에는 도끼병들에게 희생이 당하죠. 그래서 클래시 전투, 푸아티에 전투, 그 다음 악젠쿨라 전투 공통점이 뭐예요? 중무장 기사들을 번번이 중심한 프랑스군이 맨날 패했다는 거야. 네, 이게 왜 또 잠깐 여기 앞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요 세 전투의 공통점은 중무장 기사들 중심한 프랑스 전술이 빈번히 패배를 가졌다. 네. 그래서 이는 중세 봉건적에 입각한 군대가 전쟁에 승리할 수 없음을 또 보여준 거죠. 네. 자, 그때 이제 악첸코나 전투에서 프랑스 패배함으로써 보르고노 공장이 실권을 장악했는데 요건 이제 좀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이 보르고노 공장은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왕과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토 자체가 북쪽에 있거든요. 북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을 하려고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다 또 오르양과 또 뭐냐면 왕권과 임금이랑 오르양과 또 대립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얘가 누구하고 붙었냐면 프랑스, 잉글랜드가 붙은 거야. 그래서 요때 그 잉글랜드와 이 블루문 공작 같이 싸운 거야. 거의 그러니까 같이 연합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반대편이 이제 프랑스 왕과 그 다음에 오레옹간가?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합을 했는데 요 전투에서 아젠쿠라 전투에서 이 블루군 공작 크게 승리를 한 거죠. 프랑스, 잉글랜드 군과. 그래서 그때 이제 1420년에 트루아 조약을 이제 맺었는데 이 조약은 프랑스 왕비였던 이자베가 그 왕가의 사이에서 이제 사주 6세간의 사이에서 사자 세자 쌀을 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샤르 7세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잔다크가 이제 지지를 해줬죠. 예. 자, 잠깐만 제가 잠깐 설명을 잘못한 게 있는데 다시 화이트보드에 넘어가서 자, 여기 사주 6세가 이제 그때 설명할 때 제가
잔다르크가 샤를 6세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샤를 6세가 아니라 샤를 7세예요. 그 아들. 그래서 오웬가가 샤를 6세와 샤를 7세를 이렇게 연결돼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다시 넘어가서, 아이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자베가 이제 다른 그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서 세자 살을 낳았다. 이건 왕 계승이 없는 거죠. 이제 사 6세 아들이 없으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걸 강요받았다고 해요. 강제 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술을 받았고, 자 당연히 이제 세자 사르는 프랑스 왕위 계승권이 박탈됐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왕이었던 헨리 5세는 프랑스 국왕이었던 사주 6세 딸 카트린과 결혼해요. 그리고 이제 요 투아조에서 샤르 6세와 헨리 5세가 이제 각각 사망하면 헨리와 카트린 사이에 낳은 아이가 프랑스와 잉글랜드 왕위를 공동으로 계승한다. 이렇게 이제 하도록 조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샤자 세자였던 샤르의 어떤 그 왕위 계승권이 박탈되고 헨리 5세 쪽의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투아조의 형시가 돼요. 세자 샤르 6세하고 헨리 5세가 차례로 사망하니까 그래서 헨리 5세 아들이자 그 헨리 5세 아들이 헨리 6세로 그 당시 프랑스와 잉글랜드 공동화로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좀 어렸기 때문에 그 주변에 측근세력이었던 베드포드 공과 그레스트 공이 섭정으로서 각각 잉글랜드와 프랑스를 대리 통치하고 있었죠. 자, 뚜아 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 계승권이 박탈한 세자 사드는 엄밀 세자라고 부르기는 없지만 사실 샤르는 프랑스 기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제 이자보가 강요를 받고 사생아나 이런 식으로 딴 남자가 관계를 맺고 나왔던 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믿었던 거죠. 자, 근데 이걸 이제 바탕으로 했는데 자기들 프랑스 기사들이 많이 지지했고 오랭가도 지지를 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좀 약간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왕세 사드는 자기 출신에 대한 어떤 의심도 할 수 있어. 내가 46세 아들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때 이제 동쪽의 프랑스 샹파느 지역에서 그 한 처녀가 등장했는데 그 여자는 이제 유명한 잔다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와가지고 그 당시 그 브루그노 가에 이제 뭐냐면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세자를 구해줬죠. 그래서 랑스까지 데리고 와요. 이 랑스는 역대 프랑스의 그 국왕들이 도유식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추기경이 와가지고 도유식을 해갖고 일종의 뭐야 왕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도유식을 받고 대관식을 주어서 이제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A 사람을 이제 셀르구에 낭스를 데리고 와서 대관식을 치르고 이제 이를 이제 왕으로 이제 공식 인정을 하는 식으로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뭐냐면 샤르 7세죠. 그러니까 샤르 7세는 잔다크의 활동을 통해서 뭐냐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면 영국이 들어줘요. 영국 입장할 때는 그 샤를 7세는 이건 사생아에 불과하고 누가 왕인 거야? 헨리 6세가 왕이죠. 그러니까 또 전쟁이 또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이제 사기로 넘어가죠. 예, 이때부터. 그래서 그녀는 신용을 풀고 세자를 구축해서 였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왕이 되고 이 잔다크는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처녀가 무거운 갑옷으로 무장한 채 말을 타고 적전에 들어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 프랑스인들은 기적이 아니고서야 가능하지 않은 일로 생각했으며 잔다크 계시, 그러니까 그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파견해서 잔다크에게 샤르 6세를 랑스에 가서 즉위시켜라 이런 것을 잊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하 신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은 프랑스 군대는 불과 몇 주일 만에 그 오행을 비롯한 누아르 강변의 성들을 탈환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샤를 모시고 낭스에 이뤘다. 그리고 샤르 7세가 즉위했다. 이걸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를 받고 이제 뭐냐면
그 셜시스를 모셔다가 랑스에 즉위시키는 그 과정들을 쭉 얘기했고요. 자, 잔다크는 여기까지 멈추지 않고 파리까지 진격했으나 실패했고 콩피에네에서 포로 잡혔는데 그때 그 샤를치스는 이 잔다크에 의해서 망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면을 해요. 그래서 그때 잉글랜드 주도로 이제 열렸던 재판에서 자는 만유돈이 판결을 받고 하형에 처했는데 몇 년 뒤에 샤를치스가 구해법정에 넘어가서 1429년 판결 짠이 잔다크가 마녀다는 것을 그것을 다시 아니다. 그래서 번복하죠. 자, 근데 이게 왜 번복을 했냐? 그녀의 애국적인 자신을 도와줘서 왕이 오는 것을 감사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마녀 때문에 왕이 된 것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녀의 계시를 받고 왕이 됐다. 자, 그럼 명분이 안 쓰겠죠. 정당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여튼 잔대학과 죽은 후에 전쟁을 흐지부지하다가 1435년 아라스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사르치스와 부르고뉴 공작이 하해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사르치스는 이제 예전에 부르고뉴 공작이 자기한테 적대지였죠. 영국왕하고 영국을 잘 공격하고 근데 이제 전 민족적인 이제 같은 프랑스인이면 전 민족적으로 이제 영국인과 싸우게 결심을 하고 이제 공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각 지역의 사람들의 의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부르고뉴 공작이 정치 이해관계가 틀리다는 이유로 영국에 붙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 합치게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외배 침략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외배 침략이 많아지면서 잉글랜드 군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약탈을 하고 다녔거든, 약탈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프랑스 국민들의 어떤 뭐냐면 프랑스 그 주민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영국인 잉글랜드 놈들 같은 분노 같은 거 있죠. 우리 많이 겪잖아요. 뭐 떼놈, 왜 쪽발이 뭐 그런 식의 분노가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민족 의식으로 이제 연결되고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도 공작이나 백작 이런 사람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브루그노가 그 당시 아라스 조약을 통해서 샤를시스와 손을 잡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그해 1450년 노르만디 포르미니 전투에서 마지막 잉글랜드 거의 했는데 이 전투는 앞에 언급한 크레시라든지 푸아테라든지 그 다음에 등등 아젠쿠라 전투와 전혀 달라요. 그는 봉건적인 전투가 아니라 근대적 전투의 모습을 띄고 있죠. 그래서 포르미니 전투에서 잉글랜드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들판에 진을 쳤고 프랑스군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다. 그래서 보통 잉글랜드인들이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장궁이죠. 장궁. 얘네들이. 그래서 돌진하는 그 프랑스군을 장궁 원거리에서 일단 한번 타격을 준 다음에 그 다음 창병을 들어가서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도끼병이 들어가서 내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프랑스 군대가 이제 이때는 혁신을 해서 그래서 얘들은 이제 상비군 체제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상비군을 보유했는데 이 상비군을 뭘로 무장을 했냐면 포병, 그러니까 총포류로 무장했어. 예. 그러니까 총포류, 총포류가 맞겠네요. 포병은 총포에 포병되니까 일단 총과 포로 무장을 했어요. 하얀국을 쓴 거죠. 그래서 장군보다 더 뭐냐면 먼 거리에서 프랑스군이 이제 무식하게 돌진하지 않고 이제는 얘네들이 장군이 뭐 사정거리가 뭐 200m, 유사거리가 한 200m면 이 총포전은 500m. 그러니까 먼 거리에 쏘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겠죠. 더 먼 거리에 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먼 거리 대표 적을 이제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전술사의 입장을 볼 때, 전술적인 측면을 볼 때 원시적인 국가들일수록 못 먹고 못 사는 국가일수록 근접적으로 좋아해요. 그냥 부닥치고 전략 전술도 별로 없고 육탄전. 영화 300 보시면 알잖아요. 근데 좀 약간 이제 좀 잘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먼 거리에서 뭐냐면 저걸 미리 선면한 거야. 자기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단추 하나 누르면 원거리에서 적이 함대를 쳐부시고 미사일 날려가서 적을 타격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원거리에서 전술을 해갖고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그 뒤에도 그게 뭐냐면 전쟁의 주요 판단은 그러니까 주요 승패에 크게 작용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타격 또한 정확하게 잉글랜드군을 괴멸됐다. 그래서 먼 거리 대포 교육을 통해서 적을 공격한 거죠. 자, 프랑스는 노르만디 점령 이후에 보르도에서 이제 한 차례 더 승리를 거뒀고 결국에 1453년에 카렌만 놔두고 잉글랜드 수준을 남게 되고, 카렌은 나중에 이제 메디왕 때 넘어가요, 프랑스로. 그래서 이제 잔다르크가 결정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거다. 네. 물론 잔다르크가 역전시킨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되게 잔다르크를 되게 부각시키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있었나? 네. 이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서양사 강좌 여러 명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 교수분이 쓰신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딱 들어, 말투를 보니까. 자, 잔다르크가 가져온 몇 차례 승리뿐만 아니라 잔다르크는 정리품을 위해서 싸우는 기사나 용병들과 달리 프랑스 공항, 이 프랑스 공항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프랑스 국가 그 당시 뭐예요? 프랑스죠. 프랑스를 상징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의 개념이야. 예. 프랑스의 공의,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자, 공의 개념은 공공선을 위해서 싸운다는, 프랑스 전체를 위해 싸운다는, 그러니까 프랑스 국왕을 상징하는 프랑스 전체를 싸운다는 이런 개념은 로마 제국 이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세 봉건사에서는 되게 주종장 관계가 사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했죠. 근데 이런 그 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주종 관계가 왕을 상징하는 그런 국가의 개념으로, 국가의 관계로 바뀐 거. 이거는 중세의 어떤 봉건적 관계가 근대적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국가랑 공공의 어떤 개념이 또 바뀌게 된 것을 이제 그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100년 전에서 그 계기가 바뀌었다. 중세적 어떤 사적 관계에서 왕을 상징하는 공공의 개념으로 위에서 싸운다는 국가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건 100년 전에 큰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세적 요소에서 중세적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에서 시작됐던 100년 전쟁은 중세적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초창기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근대적 관계로 바뀌면서 또 근대적 무기를 가지고 싸움으로써 프랑스가 이기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국 간의 어떤 민족의식 형성도 크게 기여를 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00년 전쟁을 끝났고 교회의 위기를 좀 볼게요. 이게 좀 그때 얘기를 했나 내가? 제가 이걸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자, 기독교는 중세 내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됐지만 14세기 이 위기를 피해, 봉건적 위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패스트가 이제 유행되고 그랬죠. 흑사병이.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세속의 위기와는 다르게 교회의 위기는 교회 내부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 세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하나의 정치 조직으로 변화했고 또한 부패가 심해졌다. 그래서 이제 교회 자체가 좀 관료화됐다고 보시면 돼. 조직화되고. 자, 이때 이제 14세기 초에 등장한 교황 클레멘스 5세는 이 사람이 프랑스 상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앞에 보니파키스 8세하고 필립 4세가 갈등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나니 사건으로 충격받고 죽고, 그 사람이 등장하는 사람이 클레멘스 5세인데 이 사람이 필립 4세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황청을 어디로 옮겼냐면 그 당시 프랑스의 국경 도시 아비뇽을 옮겼어요. 이 아비뇽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프랑스 가까워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새로 임명된 추기경은 대부분 프랑스인을 임명했어요. 친프랑스 이제 정권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이에 교황은 프랑스 국왕의 시녀가 되었고 결국에 이제 이걸 타개하자 1377년에 그 뒤에 이제 등장한 그레고리 11세는 교황청을 다시 로마로 옮겼죠. 그렇지만 이들이 사망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우르반 6세가 이탈리아였던 우르반 6세가 선출되죠. 자, 그래도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 추기경단이 추기경 회의를 통해서 이제 선출됐는데 이때 이제 그 추기경단 회의가 제대로 안 됐어. 왜냐면 로마 시민들이 몰려와서 얘를 안 뽑으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그래서 다른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협박 때문에 그래서 이거 무효고 우르반 6세는 교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제 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됐는데 이때 프랑스인이었던 클레멘스 7세가 선출되고 로마에 가면 또 민중들한테 둘러싸여갖고 협박을 받으니까 다시 어디로 옮겨냐 아비뇽으로 옮기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우르반 6세는 교황직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퇴임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황이 몇 명이 된 거야? 2명이 된 거야. 교회 대분열이 이제 시작됐다. 그러니까 전초는 그 앞부분에 우르반 6 말이 안 나네. 프랑스 국왕이었다. 그 클레멘스 5세 때부터 나타나고 완전히 굳히게 된 것이 이때 클레멘스 7세가 아비뇽 다시 옮기면서 교회 대분열이 이제 본격 시작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피사에서 또 그 공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로마와 아비뇽 교황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했는데 그 새로운 교황이 선출하면 두 교황이 물러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안 물러나. 그래서 교황이 3명이 됐어.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충격이 되는데 이렇게 2명, 3명이 교황이 되다 보니까 중세 교황은 좀 태양 같은 존재였거든. 태양이 몇 명이 된 거야? 태양이 3개나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었음은 물론이고 기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존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기존 교회를 배제하고 개인적인 경건성을 추구한 이단이 등장한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때 흑사병 이후에 그 연쇄적인 세계관, 비관적인 세계관이 널리 퍼지면서 책지질하는 고행자들의 행렬이 유독 도주에 줄이었다.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 올 때는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자기 죄를 씻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자, 그리고 네덜란드와 북부 독일 지역의 신도들 이들이 이제 뭐냐면 신비주의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되는데, 자, 신비주의라는 것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그 운동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대표적인 신비주의 어, 그 단체가 네덜란드 형제단이라고 있어요. 네덜란드 형제단. 네. 예. 이 네덜란드 형제단이 대표적인 신비주의 운동이고, 이 신비주의는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 종교 개인주의는 후에 종교 개혁도 영향을 주고 이단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죠. 종교 개혁 자체가 이단이 이단. 카톨릭 입장일 때는. 예. 자, 그보다 이제 이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위클프와 흡수다. 자, 위클프는 그 영국 사람이죠. 네, 교회의 타락을 공격하면서 흡수 역시 또 이거는 체코 사람인데 교회 형식주의에 비판했다. 자, 더욱이 이들을 따르면 신도가 많아지면서 점차 교회의 착취와 부유화를 반대하면서 일종의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고 나중에 콘스탄틴 공의회에서 이제 흡수를 처형하죠. 또 흡수는 예전에 제가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체코 민족주의 상징이에요. 체코는 이제 그 당시에 보헤미아라고 불렸죠. 그래서 이 흡수 운동이 그게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나중에 종교개혁 때 되게 신교들이 많은 지로 바뀌게 되죠.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계속 지속이 됐고 교회의 부패가 또한 청결되지 못했다. 교회 개혁은 로마 카톨릭이 자기 자정 내 능력을 상실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대사의 태동 부분을 할게요. 그래서 근대사의 태동하고 그 다음에 비잔팀 제국, 그 다음에 다양의 시대에 관련돼서 좀 하겠네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